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다니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또 다시 마지막 12강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강의자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문화 영역인데 갑자기 왜 기복균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이 이제 오늘 저희들 강의 내용일 것 같고 역사적 인물로서 이 기복균은 여러분들께서 역사책을 통해서 이해 다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안에서도 김옥균에 대한 이해는 계속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재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문학 영역에서 소설 속에서 혹은 영화 속에서 어떻게 또 이해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러 소설가들의 글 속에서 김옥균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2014년 우리에게 혹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김옥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어떤 인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강연을 통해서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역사, 기억, 그리고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재현은 우리의 몫이죠. 그렇죠? 우리의 몫입니다. 김옥균이라고 한 사람은 특정 시대의 역사적인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었고요. 그것을 기억했던 많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소설가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까지 김옥균을 각기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역사 교육을 통해서 김옥균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현실에서 역사 논쟁에서 김옥균은 친일파냐 아니냐 이런 거 지금 논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강연을 통해서 그 부분도 함께 짚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인물로서도 중요하지만 문학 안에서 이 실존 인물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여러분한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요. 재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점이죠. 2014년이라면 여기에 김옥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강연을 통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강의자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뒷부분이죠. 우리 이상훈 교수님은 우리 강의자들 제가 이 소개할 때는 정확하게 나이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책자 내용을 와서 받아보니까 거의 상당히 젊은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역시나 우리가 강의자 선생님들 모셨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에 계시는데 고려대학 가시기 전에 우리 지역대학이었던 영남대학교에서 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반가운 분입니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일본 명치대학입니다. 메이지대학 문학부 개국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한국극예술학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우리 연극 100년, 근대극의 풍경, 세기말의 비극이나 신민지 극장에 연기된 모든 등 교회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전처럼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강의자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자 선생님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장님 오늘 결석입니다. 그러면 또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 착석해 계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 일어서셔서 우리 강의자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자 선생님 일어서셨습니까? 예, 앞으로 가십시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마이크는 바로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1시간 강연이고요. 1시간 토론입니다. 서구 지켜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96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영남대 국문과에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1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대구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구에 오게 됐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참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국문과에서 희곡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역사, 기억, 그리고 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반드시 희곡, 연극과 관련되는 것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폭을 넓혀서 근대적인 문화현상을 살펴보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최근에 역사극 혹은 역사문학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학 하면 역사를 소재로 한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소설도 있고 역사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극이라고 하면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우리가 역사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역사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역사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역사문학이라는 것이 문학의 일종이면서 또 역사 서술과도 관련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학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 서술과 문학 서술이라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과 역사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이 역사문학, 이 역사문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문학을 보는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김옥균이라는 역사인입니다. 김옥균이라는 역사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혹은 대중가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김옥균을 문화적으로 재현하고 있는데 그런 재현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역사와 기억의 문제 그리고 또 문화적 재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김옥균이라는 그 인물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균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김옥균을 한국 근대 개혁운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신정변의 주역.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 개혁운동을 주도한 그런 선구자 이런 식으로 김옥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김옥균을 친일파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인 친일파 그러면 이완용 이런 인물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친일파의 원조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김옥균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둘러싼 서로 상반되는 기억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역사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김옥균을 소재로 한 역사 문학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인물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공존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 를 이제 문학 작품으로 재현하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 문학인데 이제 그러한 역사 문학이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똑같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다뤘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르게 기억되고 다르게 재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질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굳이 역사 문학을 쓰지 않더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을 통해서든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억들 다양한 기억들이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기억의 정치학.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 특정한 역사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기억들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 투쟁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 텍스트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후세에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김옥균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 재현 또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옥균이라는 인물은 갑신정변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이제 끝나게 되고 김옥균과 그 일행은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옥균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10년 뒤에 상하이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조선으로 이송이 되어서 한강 양화진에서 능지처참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8개로 분리돼서 전국 탈도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맞이한 그런 이 근대 혁명가가 바로 지금 김옥균이라는 인물인데 김옥균은 1895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김웅집 대각에 의해서
그 반역죄가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10월에 그 정일품을 하사받고 그리고 그 춘달공이라는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김옥균이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되는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갑오개혁 직후, 한일합방 직전이라는 그 미묘한 시기. 그 조선이 즉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국이 일제 식민지로 강점되기 직전에 그 개화 정부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김옥균은 후대에 친일파로 기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 갖고 있는 김옥균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화적 재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옥균에 대한 다른 역사적 기억 이거는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납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를 꼽을 수 있는 게 그 신소설 작가 이인직의 소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인직의 소설 은세계라는 작품은 1908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최병도라는 그 강릉의 부자가 강원도 감사에게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장독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게 죽게 되는 최병도의 자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근대 지식을 공부하고 와서 조선에서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은색이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최병도라는 주인공, 이 지방의 분패 관료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은 최병도라는 인물, 이 인물이 바로 김옥균을 추종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김옥균에 대한 서술이 나와 있는데 김옥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1910년대 정도라는 사람이 쓴 대한개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는 사람은 대한제국 시기에 궁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궁중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들을 기록해서 쓴 책이 바로 대한개면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또 김옥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김옥균에 대한 기억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옥균을 호경사로 임명을 했더니 울릉도의 살림을 일본인에게 팔아먹는다. 그래서 매국노 같은 인물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경박하고 겸손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 10월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박용호 등은 일본을 두루 돌아본 다음 우리나라를 깔보고 인륜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재물을 물쓰듯 하면서 일버리기를 좋아했고 사치가 지나쳐 분수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경을 이 전원 무렵에 이 이인숙과 정도라는 두 사람의 기록 속에 묘사된
그 김옥균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반된 기억을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데는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직은 신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은 1900년대 대표적인 친일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 친일 신문인 대한신문의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합방 당시에 그 이완용의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한일합방의 실무 주역이었습니다. 자, 이건 그 정치적 계보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인직은 김옥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교라는 사람은 독립협회, 대한자강회, 대동학회와 같은 민족자강운동 그룹에 속해 있던 인물입니다. 유교계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10년을 전후한 무렵에 이렇게 김옥균에 대해서 상반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890년 무렵에 이미 일본에서 김옥균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소설이나 연극, 영화, 유성기 음반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김옥균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1973년도에 신상욱 감독이 만든 3.1천하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김옥균은 역사 문학의 인기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식민지 시대의 김옥균이 자주 문학의 소재가 되었는데 식민지 시대는 그럼 과연 김옥균이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 흐름. 첫 번째 흐름은 아시아주의자들이 주도한 김옥균에 대한 재현이 있습니다. 아시아주의자들이 주도해서 김옥균에 대한 기억을 남긴 그런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아시아주의자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륙 침략주의자입니다. 대륙 침략주의자. 아시아주의의 기원은 바로 이제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된 아시아주의라는 하나의 사상적 흐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또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김옥균이 추앙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본에서는 그럼 김옥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평가받는가? 일본에서는 김옥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에서 김옥균을
그 김옥균에 대해서 관심 받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대 들어서 일본의 그 망명한 그 망명의 1호입니다. 1호가 바로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김옥균이라는 망명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옥균이 1894년에 상하이에서 암살당하고 또 능지처참되었다는 사실, 그런 사실 때문에 김옥균에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김옥균은 이미 1881년부터 일찍이 일본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 당시 일본 정계 거물들과 만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유명한 개화 지식인, 개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사립대학,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만일짜리 집회에 이 초상화가 실려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의 이 근대 이 개화 지식인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이런 정계 거물들을 만나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선을 근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김옥균은 급진적인 개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선을 근대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망명해서 도야마 미츠루와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비호를 받으면서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야마 미츠루하고 아주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야마 미츠루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야마 미츠루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물입니다. 지금 일본의 우익하면 되게 유명하죠.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이 동경 신주쿠 부분에 시오쿠보라는 이 한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반환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우익 세력, 이 우익 세력의 먼저 그게 해당하는 인물이 이 도야마 미츠루라는 사람입니다. 소위 난인이라고 하죠, 난인. 일본의 난인들이라고 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거두라고 하는 사람이 도야마 미츠루입니다. 명상황후가 시해된 사건이 있었죠. 명상황후가 시해되는 사건, 이게 김옥균이 홍종우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능지처참됐죠.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 직후에 일본의 난인들이 궁중으로 몰려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난인들이 도야마 미츠루라는 일본의 우익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것은 김옥균 암살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야마 미츠루와 김옥균이 아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이제 망명생활 하면서 이제 가까웠는데, 도야마 미주로 대표되는 이 우익 인사들이 처음부터 우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민권파였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색채가 변해서 국권 운동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시아주의자가 됩니다. 대륙을 침탈하자라고 주장하는 아시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현양사 흑룡회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예요. 극우 단체입니다. 대륙 침략 사상을 설파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런 아시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김옥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김옥균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옥균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인맥이라는 관계도 있지만은, 김옥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공명했기 때문에 또 김옥균을 존경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옥균이 가졌던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삼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삼화주의. 삼화주의라는 것인데, 이 삼화라는 것은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로부터 이 동아시아 지역을 평화롭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옥균의 삼화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삼화주의 사상은 동아시아 삼국의 협력과 연대를 주장하는 사상인데, 이것이 일본의 대륙 침략 사상을 가진 아시아주의자에 의해서 악용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삼화주의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일본이 조선 중국과 협력 연대해서 서양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려면 일본이 조선과 중국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대륙 침략주의 논리로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좀 학문적인 용어로 전유라고 합니다. 자기네 편리한 대로 그렇게 왜곡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의 사상이 자기네들의 어떤 침략주의 사상이라는 구미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김옥균을 추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에 의해서 김옥균이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1890년경에 김옥균과 같은 연배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희곡으로도 쓰여집니다. 자, 그뿐 아니고 1920년대에 가면 김옥균의 이야기가 희곡으로 쓰여져서 연극으로도 공연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 아키타 우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키타 우자크. 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프롤레타리아 작가입니다. 되게 좌익 성향의 작가인데, 이 사람도 김옥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균의 주비라는 작품을 희곡으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나이 가오로, 이 사람도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 이 사람도 김옥균이라는 작품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작품은 김옥균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본의 그 아시아주의자, 그 도야마 미츠루로 대변되는 이런 아시아주의자, 그 사상적 영향을 받고 김옥균에 대한 책이나 글을 쓰게 되는 인물들이 1920년대 나옵니다. 민태원의 그 김옥균 전기라는 책이 1926년도에 출판됩니다. 여러분들 민태원이라는 분 기억나죠? 청춘예찬. 예전에 그 국어교과서에 청춘예찬이라는 글이 있었죠. 그 글을 쓰신 분입니다. 이 민태원이라는 분이 김옥균 전기라는 책을 1926년에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김옥균 전기인데, 이 책은 당연히 김옥균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민족 선각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자체는 사실 일본 아시아주의자의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이 책이 부록입니다. 이 책의 부록을 보면 가다 나오지라는 일본 사람이 썼는데,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청일전쟁이라는 것은 노일전쟁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김옥균입니다. 갑신정변이 청일전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즉 뭐냐면 오늘날의 대일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근대의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데, 거기 앞에 오는 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합방,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날의 대일본 제국이 건설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뒤로 가면은 만주국 건국부터 대동아 전쟁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일전쟁의 수준이 여기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옥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일본 근대성의 계보의 앞자리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의 논리인데, 이것이 바로 민태원의 책의 부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김진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구라는 사람은 1920, 30년대 야당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당. 식민지 시대 야당가로 유명한 사람이 김진구와 윤백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설화와 역사문학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장르인데, 이 야당가로 활동했던 이 김진구가 역시 김옥균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진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1910년대 말에서 20년대 초반에 일본에 유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도야마 미츠루와 같은 일본 우익 인사들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김옥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김옥균을 추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균에 대한 자료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김옥균에 대한 책을 쓰려고 준비하다가 민태원이 김옥균 전기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서 자기가 모은 자료를 민태원에게 이제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 김옥균 이야기를 가지고 한 편의 희곡을 써서 연극으로 공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무대의 붕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 희곡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연극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연극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곡으로서는 별로 잘 쓴 작품이 아닌데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김옥균을 역사적 영웅으로 얼마나 띄우려고 했는지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옥균의 사마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김진구가 묘사한 김옥균의 사마사상 이걸 보면은 일본의 대륙 침략 사상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진구는 일본의 우익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 어떤 사상적 영향 속에서 김옥균을 추앙하는 이런 희곡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구라는 사람은 김옥균을 어찌나 존경했는지 나중에 고균회라는 김옥균을 추모하는 기념사업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36년에 부감절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을 한데 섞어서 반죽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1936년도 같으면은 아직 예선일체 이게 나오기 전인데 아주 선구적인 예선일체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일본 우위 기사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세뇌가 된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 의해서 김옥균을 이제 띄우는 이런 희곡 작품이 쓰여졌고 그것을 또 연극으로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 1920년대에는 일본 아시아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지식인들,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서 김옥균의 문학화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30년대 오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1930년대 오면 민족주의자들이 김옥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문화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김옥균이 기억된다는 사실 그리고 전파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대중미디어의 어떤 상업적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생각거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어쨌든 1930년대 오면 김옥균 이야기가 다시 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대중 소비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한국이. 그래서 수많은 대중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대중 잡지들이 나타납니다. 별건본, 삼천리와 같은 그런 잡지들이 등장합니다. 대중 종합 잡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성기 음반이라는 미디어가 등장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1년 동안 판매되는 유성기 음반이 100만 부가 됐다고 합니다. 100만 부. 그만큼 당시 유성기 음반은 상당히 폭넓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매체,
매체도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대중적으로 소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30년대 들어오면 영화라든가 연애, 스포츠 그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직면됩니다.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인난과 같은 오락청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직면돼서 널리 읽혀지고 소비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라는 매체에 또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이렇게 30년대 들어서면 이전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런 대중문화의 어떤 소비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김옥균 이야기가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이게 대중매체가 널리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대중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민족서사, 민족이야기입니다. 민족이야기. 우리가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노예서기 때문에 민족이야기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민족 순환서사, 민족의 순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장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김옥균 이야기가 당시에 민족 순환 이야기 중에 하나로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성기 음반이 이게 제작돼서 1년에 100만 장이나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 그 당시에 유성기 음반의 인기 있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김옥균 이야기입니다. 김옥균의 이야기를 변사가 녹음돼서 이게 들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보면 김옥균이 나폴레온 같은 인물의 비유가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로 실려가는 대영웅 나폴레온의 피눈물도 같은 처참한 김옥균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당시에 김옥균은 비유의 혁명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옥균이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김옥균의 삶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3.1천하로 끝나고 말죠. 그 혁명이 3.1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자객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능지처참형에 처해지는 그런 비극적 능력을 맡게 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김옥균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일단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옥균의 같은 장면이 실패한 사실에 대한 대중들의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장면이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중들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김옥균 이야기의 인기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 음반의 인기 레퍼토리였고 그리고 나훈주는 영화 감독 나훈주는 1930년대 김옥균 이야기를 영화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대화당 이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나훈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유명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면 식민시대 가장 대표적인 민족 영화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민족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나훈주가
이 개화당 이문이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나온기는 사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려있을 때였는데 이때 김옥균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김옥균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전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김옥균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기는 김옥균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나온규가 자신의 연출 의도를 밝힌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는 김옥균과 같은 급진 개화파를 친일파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근데 그런 잘못된 인식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옥균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당 이문이라는 영화는 나온규의 민족주의적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는 굉장히 대중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액션과 연애의 이야기,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필름 안 남아 있습니다. 필름 안 남아 있고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가지고 쓴 영화 소설만 남아 있습니다. 영화 소설. 그래서 영화 소설을 통해서 이 영화가 어떠한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소설을 보면 이 영화가 대부분 액션과 연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인입니다. 그 주인공은 갑신정변에 선봉에 섰던 청년 이규환이라는 청년이고 그리고 그 청년과 사랑했던 개화기생 춘해춘과의 사랑 이야기, 혁명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라는 두 줄기 서사로 영화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나온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썼던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사실 자기가 이 갑신정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갑신정변이 우정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정국 기념식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제일 선봉에 서서 칼을 뺐던 인물은 원래는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규환으로 조선 청년 이규환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신정변 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칼이 일본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선 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건법도 일본 건법이었는데 조선 건법으로 그것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규환이 타고 다니는 말도 조선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 사실을 좀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영화로 이렇게 좀 개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대중들의 어떤 민족주의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김기진이라는 그 당시에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김기진은 1934년에 청년 김옥균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김기진은 원래 1920년대 그 카프 계열의 좌익 작가였습니다. 좌익 작가이자 평론가였는데 그 김기진의 형 김복진이라는 사람도 그 카프 계열의 좌익 미술가였어요. 그런데 그 형이 그런 좌익 운동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옥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옥살이 하다가 풀려나는 형을 돕기 위해서 김기진이 돈을 벌 목적으로 쓴 소설이 바로 이 청년 김옥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김기진은 급전이 필요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김옥균 이야기로 소설을 쓰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진이 다짜고짜로 동아일보 사장, 당시 송진우인가요? 그 송진우 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김옥균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쓸 테니까 일단 선불로 5억으로 내놔라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신문 연재 소설이라는 것은 폭넓은 인기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그 신문에 실린 연재 소설을 읽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옥균 이야기는 대중적인 인기를 갖는 그런 재미있는 소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김기진은 카프 출신의 작가였기 때문에 역시 김옥균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약간 비판적인 관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의 가피는 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옥균의 그 혁명이 민중과 괴리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김기진은 민중내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군국주의 시대가 됩니다. 군국주의 시대가 되면 다시 김옥균 이야기가 또 새롭게 부상하게 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소위 말하는 동양주의라는 사상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 동양주의 사상은 일본의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만들어서 설파한 사상인데, 그래서 교토 학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교토 학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군국주의 사상으로서 동양주의. 이 동양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대동아 공영권.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이 일찍이 김옥균이 주장했던 삼화 사상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동양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은 일본이 동양을 침탈하기 위한 그런 궤변으로서 궤변 논리로서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동양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이 동양주의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양주의라는 논리를 교묘하게 내세워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대동아 전쟁이 이르기까지 일본이
중국과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동양주의라는 것인데 그 동양주의와 상하주의가 서로 연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김옥균을 다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1941년에 조광이라는 잡지에서 김옥균 특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온 논리가 역시 과거에 일본 아시아주의자들이 썼던 그런 논리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부터 시작돼서 대동아전쟁에 이르는 근대 일본 제국의 그런 발전 논리 속에 김옥균을 이제 삽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김옥균 갑신연맹이 결국 청일전쟁에 도와서 역할을 했다라는 논리를 재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김옥균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이 몇 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조용만이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조용만. 조용만은 당시에 일본어로 배 안에서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갑신연맹에 실패하고 일본은 망명하죠. 그런데 이제 인천으로 이제 쫓겨갑니다. 청나라와 조선의 관군들이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서 인천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갑신연맹의 주역들과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일본의 다케우치 공사와 일본 병사들이 청나라 군대와 조선 관군에 쫓겨서 인천을 군업시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정박해 있던 치토세 마루라는 일본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추격대가 바로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치토세 마루 선장에게 김옥균과 그 일당들을 하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산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토세 마루 배 안에서는 굉장히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배에서 내리게 하면 이제 김옥균을 비롯한 이 개혁파들은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죽는 목숨이 되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일본의 다케우치 공사가 배신을 합니다. 이 개혁파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이 배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 상황에서 개혁파들은 이 선장을 찾아갑니다. 선장을 찾아가서 이 선장이 선장의 이름이 쓰지가스지로라는 선장인데 이 선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는 일본 정부다.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게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케우치 공사의 요구를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개화파를 이제 일본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이 쓰지가스지로 선장의 이 무용담, 미담 이런 것을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이 배 안에서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인 선장
그 쓰지 가스지로의 남자다움, 용감함 이런 것을 미화하는 소설이죠. 근데 이 선장이 이제 그런 대용단을 내렸을 때 배 안에서 김옥균과 박영호가 이 선장의 손을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선장님은 조선의 은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자, 몸을 소중히 하시고 동경으로 가셔서 분발해 주십시오. 조선은 일본과 손을 꼭 맞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이제 내선 일체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이 그래서 일제 말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친일 소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사실 친일 문학이 아니면 지면에 발표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이 시기에 친일 문학을 쓰면서도 사실 내적으로 은근하게 그런 어떤 이 친일 논리에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친일 담론에 균열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쓰지 선장의 남자적, 일본 남하의 남자적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소설의 주제인데 그 이면에서 닭개우치라고 자세히겠네요. 이 닭개조의 공사. 닭개조의 공사의 비겁함을 은근히 부각시켰어요. 은근히.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갑신정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닭개조회가 김옥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은근슬쩍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믿기 어렵다. 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친일 논리를 대변하는 친일 문화 같지만 내면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균열을 내는 그런 이야기를 내포시켰던 것입니다. 박용호의 작품도 유사합니다. 박용호의 작품 김옥균의 죽음이라는 희곡도 1944년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친일 문학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갑신정변 60주년을 기념해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대학 서사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어떤 삶과 갑신정변에서부터 암산에 이르기까지 김옥균의 어떤 이야기를 그야말로 파노라마적인 어떤 대서사식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일적인 경향이 이제 강해 보이는데 이 작품에도 은근슬쩍 일본의 군국주의 논리에 이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저항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김옥균이 그의 절친인 도야마 미츠루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김옥균이 홍종호와 함께 상하이로 건너가지고 결심합니다. 홍종호는 고종이 보낸 자객입니다. 고종이 보낸 자객인데 홍종호의 유혹에 이끌려서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분은 뭐냐면 홍종호가 자기가 상하이에서 중국의 이홍장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홍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으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의 삼국평화의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선해 줄 테니까 상하이로 가서 홍종을 만나자라고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김옥균은 사실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음모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 홍종을 따라서 상해로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판사판이다라는 생각에 그 상하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김옥균이 그 일본에 있는 자기 친구들 도야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을 때 못 가게 말립니다. 도야마 집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김옥균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김옥균이 그 도야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일본은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러니까 일본을 의심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달라붙으면 내팽개치고 뒷발로 모래를 뿌리고 도망치려고 하면 뒷덜미를 잡는다. 불같이 뜨겁다고 생각하면 얼음처럼 차갑다. 차갑다고 생각하면 다시 뜨겁다. 사실 생각이가 곤란하다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도야마군 내가 살해당하고 일본과 진화 전쟁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의 불씨가 되면 자네들의 수년 동안 바라던 게 달성되는 게 아닌가? 나 한 사람 희생되어 그것이 일본을 위한 조선을 위한 아니 동양 전체를 위한 것이 된다면 보기 좋게 죽어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도 소원 대로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상하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대사는 결국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김옥균을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축해서 보는데 그것이 일본의 대륙 침략의 논리, 제국주의 논리를 위해서 김옥균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 작품에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겉으로 보면 대단히 친일 문학적인 작품인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어떤 균열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시대 이 김옥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민지시대 김옥균은 많은 조선인들 특히 이제 지식 계층으로부터는 근대 개혁 운동의 혁명가 혹은 조선의 최고 위인으로서 이제 추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 위인이다. 조선 근대의 최대 산물이다. 동양 평화의 삼각대다.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 많은 조선의 민중들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혁파를 친일파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규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할머니는 개화당. 이 개화당이라는 건 김옥균의 급진 개혁파를 말합니다. 개화당을 일진회와 혼동해서 일진회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밉게 생각하고 욕을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런 민중들은 개화파를 친일파와 동일시했다. 혼동했다. 그래서 개화파는 곧 친일파, 일진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인식,
이 민중들 사이에 개업하는 친일파와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옥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또 많은 문학 작품과 문학 텍스트 속에 김옥균이 다르게 기억되고 다르게 재현되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김옥균을 기억하고 문학 작품으로 재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식과 김옥균이 재현되는 방식에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문학작품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재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는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또 이 대중들의 어떤 정치적 욕망, 그리고 또 대중적 미디어의 또 욕망, 또 어떤 정치 권력의 욕망,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본 얘기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